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순수 오성의 원칙 중에서 범주와 성질에 관한 직관의 공리와 지각의 예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분량과 성질은 수학적인 범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관계와 양상에 관한 원칙을 알아볼 건데요. 이건 자연과학적인, 역학적인, 즉 물리학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 관계의 범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험의 유추라고 하는 이 원칙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칸트 철학 입문 9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험의 유추. 시간 순서의 한정에 의해 관계의 범주를 정리하는 관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현상의 관계가 인식되어야 한다면 모든 현상은 이 현실적 존재의 바탕을 두고 선천적으로 시간 순서의 관계하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한다면 경험의 관계, 즉 현상의 관계는 지각의 필연적 결합의 표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칸트는 경험의 유추는 시간 순서에 한정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서는요, 지속성, 계기성, 동시존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성은 실체와 속성을 가르는 걸 거고요. 계기성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동시존재는 다양한 사물들의 상호성,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의 유추에 대한 이야기는 부던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지만 진짜 핵심적인 건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지속성, 계기성, 동시 존재에 따라서 제1유추, 제2유추, 제3유추 이 세 가지의 유추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인식할 때 갖게 되는 어떤 원칙이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오성이 여러 현상을 선천적으로 시간 순서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결합된다고만 생각할 경우에만 그러한 관련에 있어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성 자체가 이러한 관계를 원칙의 형태에 있어서 비로소 현상에게로 갖고 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관계의 범주, 실체, 원인성, 상호작용의 적용이 겨우 가능해진다. 경험의 최고 원칙은 시간 순서의 세 가지 관계의 바탕을 두고 세 가지 특수 명제를 포함할 것이다. 즉, 지속성의 원칙, 계기의 원칙, 동시 존재의 원칙을 포함할 것이다. 칸트는 이것들을 경험의 유추라 이름하였다. 경험의 유추는 이미 말한 직관의 공리, 지각의 이류의 원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자는 현상에 대해 그 단순한 가능성의 바탕을 두고 관계하며 수량에 의해 현상이 어떻게 그 외연량 및 뇌프량에 따라 구성될 수 있는가를 가르친다. 따라서 양자는 수학적, 즉 양에 관계하는 구성적 원칙이다. 즉 그것들은 현상을 수학적 관점의 바탕을 두고 구성된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직관의 공리와 지각의 예로는 저 수학적인 범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연량과 내포량을 통하여 저 대상의 인식 가능성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경험의 유추에서부터는 자연과학적이고 역학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경험의 유추는요, 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지속성, 계기성, 상호성의 원칙, 저 세 가지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험의 유추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경험의 유추는 다만 여러 가지 현상의 관계만으로 그 존재 바탕을 두고 상호간에 정리한다. 그것은 통제적 원칙이며 역학적 원칙이다. 즉 현실 존재에 관한 원칙이다.
그것은 개개의 지각을 결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다양으로부터 경험이 통일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앞에서 분량에 관한 직관의 공리와 성질에 관한 지각의 예로는 개개의 것을 다루는 반면 관계의 원칙은 어떤 개개의 대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들의 그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 유추는 통제적 원칙이요, 역학적인 물리학적인 어떤 법칙과 같은 거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1유추, 즉 지속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지속한다. 그리고 실체의 양은 자연에 있어서 증감하지 않는다. 우리의 오성이 이와 같은 지속성의 원칙을 현상계에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상에 있어서 변화를 낳을 수 있는 지속적인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실체의 범주를 사용할 수 없다. 칸트는 이야기했죠. 우리의 범주와 우리의 경험, 즉 현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고 그것을 매개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를 우리는 도식과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범주에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실체와 속성으로 구분해서 인식하는 게 우리의 틀이라고 칸트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보자고요. 우리가 저렇게 실체와 속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 그것을 가르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두고 있나 라고 보니까요, 지속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다 현상이잖아요. 심성의 변양이잖아요. 내부에 맺혀진 그 무엇이잖아요. 그러면 내감 형식인 시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즉 시간이란 조건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파악할 텐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요, 고정된 것, 영원한 것, 이런 건 경험할 수 없대요. 언제나 뭐 하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는 것만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제가 시간이 왜 내감의 형식인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설명했을 텐데요. 우리는 엄연히 모양과 형태가 다른 대상들은 서로 각자 다른 거야, 다른 실체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모양과 형태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1년 전에나 5년 전에나 10년 전에 나가 똑같은 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집 화단에서 작년에 보았던 장미, 재작년에 보았던 장미, 그리고 그 이전에 보았던 장미가 똑같은 장미라고 말을 할 거예요. 왜? 시간에 있어서 지속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지속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하는 것을 우리는 실체라고 여기고요.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 것들을 속성이라고 해서 구분해 놓고 본다니까요. 그러니 속성은 변할지언정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의식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변화는 지속하는 실체의 단순한 변화의 상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변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지속성의 원칙이 없으면 경험은 없다. 가령 내가 붉다, 부드럽다, 향기롭다는 징표를 장미라는 사물의 징표로 보는 것은 내 오성이 장미의 현상에 실체의 지속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따라서 오성이 그와 같은 그 자체에 있어서 변화하는 징표의 밑바닥에 시간에 있어서 지속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시간에 있어서 지속하는 것은 실체의 범주에 대한 도식으로서 나의 판단력에 종속된다. 이로써 장미라고 하는 사물의 표상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실체 보존의 명제 혹은 같은 것이지만 물질 혹은 질량 보존의 명제는 우리의 자연과학 전체의 기초이다. 자, 우리는 변화만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지속하는 그 무엇을 전제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동영상을 봤다면 동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제 모습과 배경 정말 다릅니다. 외모
달라요. 머리 스타일을 확실하게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똑같이 철강남이다 라고 하는 건 무언가 변화하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장미를 보세요. 장미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겁니다. 붉다라든지 부드럽다라든지 향기롭다라든지 그런 사물을 가리키는 나타내는 표징이 있을 텐데요.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장미꽃이 폈을 때나 붉겠죠. 장미가 활짝 펴서 그 향기를 널리 발산할 때나 향기롭겠죠. 장미의 꽃잎이나 만졌을 때나 부드럽겠죠. 어떻게 줄기가 부드럽겠습니까? 가시가 부드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미하면 그렇게 빨간색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활짝 핀 꽃을 떠올릴 겁니다. 정작 장미가 그 꽃을 피웠을 때는 1년이라는 한 주기를 보았을 때 매우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지만요. 장미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변하는 와중에 한 부분을 선택하여 장미의 표상이라고, 장미의 원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어떤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선 장미라고 하는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밑에 있는, 근저에 있는 하나의 의식, 즉 지속하는 것, 실체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과학을 보자고요. 자연과학에서도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질량은 그대로래요. 중량은 그대로래요. 대신 뭐 하는 겁니까? 그것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기체가 무기물로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무게는 변할지언정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원래 근본적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너지면 칸트가 살고 있는 세계에 다양한 원칙들과 법칙들이, 설명들이 무너진다고 칸트는 생각했어요. 물론 오늘날의 과학에는 그렇지 않죠. 이보다 더 훨씬 발전된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건 칸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칸트는 우리 인간의 어떤 사유 능력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그걸 첨예하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먼저 공기가 가득 찬 큰 그릇 속에 종이 조각과 많은 성냥을 넣고 다음에 그릇을 닫고 전체의 무게를 단다. 내가 지금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성냥과 종이 조각은 곧 발화하여 탈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그릇에 무게를 달아보면 무게는 전적으로 전과 같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연소된 물의 중량, 즉 질량은 보존되어 남아있다. 물의 상태만이 변한 것이다.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보존되어 있다. 이로써 또 다른 명제가 생긴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물질은 결코 새로 생기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긴다고 부르는 것은 전부터 존재한 물질을 다른 상태로 단순히 추이하는 것뿐이다. 출생과 죽음은 물질의 생성과 소멸이 아니라 단순한 상태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장미가 시들어도 장미의 실체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단지 장미의 상태만이 변하는 것이다.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지속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칸트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커다란 그릇에 뚜껑을 닫고 불을 피워보자고요. 연소를 시켜보자고요. 개별적인 성량은 그것이 산화작용을 거치면서 가벼워지겠지만 전체의 질량은 언제나 보존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변화는요,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성냥 안에 있던 고체나 혹은 기체, 액체가 산화되면서 연소하게 되면서 다른 형태로 변한 거예요. 물론 다 기체로 변했겠죠. 성냥 안에 있던 고체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 즉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현상계에서는 이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 추이만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구는 닫힌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에서 유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에서 저것으로의 변화가 있을 뿐이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 나무가 되죠.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짠하고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출생과 소멸은 상태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것도 단순하게 너무 물질적으로 말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유기체인 제가 죽게 되면 다 무기물로 변하겠죠. 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과학이 차원의 세계를 11차원까지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생과 소멸은 이 차원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실은 무엇일까요? 다 그 근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죠. 오늘날 근대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건 자연과학을 좋아하고 옹호했던 이 칸트의 생각과 사상이 곳곳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칸트 철학 입문책으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용이 쉬워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또한 칸트도 역사를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맞지 않다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판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칸트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보고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춰서 또 새로운 지식과 알을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저와 같이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